자, 이번 시간에는요, TAT 1급 76회, 지난 10월 19일 날 시행됐던 거죠. 이따가 우리 실기 할 때는 그 감독관 확인 번호가 SN4, 4라고 되어 있는 거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하고 그냥 이론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안 되는데. 저는 문제 여기 하나씩 띄어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재고자산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그랬네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기초지식은 재고자산에서 수량의 결정 방법이 있고 단가의 결정 방법이 있는데, 보통 우리 개별법,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소매제곱법 다 배웠던 얘기죠. 여기 단가 결정 방법은 다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이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여기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얘는 전제 조건이 물가는 매년 상승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그 FAT 1급이나 TAT 2급 배우시면서 이 단가 기말 재고에 대해서, 기말 재고라고 하면 우리 총기정원장의 모양에서 여기 기말 재고를 얘기하는 거죠. 이 기말 재고가 다음과 같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기말재고 금액이 다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기말재고 금액이 달라지면 매출원가도 달라지죠. 기본적으로 기말재고는 수량은 똑같이 있는데 단가 결정 방법을 다음 중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기말재고의 금액이 바뀌어지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매출원가도 바뀐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선입선출법이 예를 들어서 기말재고가 100이라고 하면 이동평균법은 예를 들어서 95, 총평균법은 90, 후입선출법은 85, 이런 식으로 그 선입선출법을 썼을 때 기말재고가 가장 크다는 걸 먼저 여러분이 학습을 통해서 알고 계셔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선입선출법을 썼을 경우 기말재고 금액이 가장 크니까 매출원가는 가장 적겠죠. 이 두 개는 반비례 관계니까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물어볼 때 선입선출법을 썼다가 예를 들어서 총평균법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도 많이 해보셨단 말이죠. 즉 말의 뜻은 선입선출법이 재고가 더 큰데 총평균법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 기말재고가 적어지니까 매출원가는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이슈 중에서 기본적으로 기말재고에 관련된 이슈 한 가지란 말이죠. 자, 그래서 TAT 1급에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문제가 여러 가지 내용 지식들을 다 한 문제에다가 몰아넣는 경향이 있어요. 뭐 당연히 급수가 높아지니까 그런 앞에서 배웠던 지식들, 뭐 새로운 것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지식들을 알아야지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로 시험 문제를 내게 돼요. 자, 올바르게 설명하는 사람 물어봤으니까 우선 영어 보자고요. 개별법은 여기 있는 거죠.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의 원가 결정에 유용합니다. 특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그런 그 항목의 생산에 사용되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별법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의
원가 결정에 개별법을 적용하는 것이 많이 유용하다. 말 잘하고 있네요. 올바르게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상호는 저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적용하지 않고, 아니요, 저가법일 때는요 항목별로 적용하는 것이 재고자산을 통합 적용하는 것이 여기 원칙이라 그랬는데 항목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상호는 통합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민수는 물가 상승 시에는, 물가 상승 시 여기 나와 있죠. 상승 시에는 선입선출법보다 후입선출법에 의한 매출원가가 더 크다고 그랬었죠. 자, 물가 상승 시에는 선입선출법 100이죠. 기말재고에 100이 있는 것보다 후입선출법 85가 있는 게, 금액이 더 적은 게 매출원가가 더 커진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실 때 요 네 가지에서는 선입선출법이,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그 회계 관련된 재고자산 계산하면서 다 배우시기는 했겠지만은 선입선출법의 재고가 가장 크다는 거 알고 계셔야지 되고요. 반대로 매출원가는 가장 적어지는 방법이다. 반면에 후입선출법은 기말재고가 가장 적은 방법이고 매출원가가 반대로 가장 큰 방법이다. 그래서 후입선출법에 의한 매출원가가 더 큽니다. 바로 요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도 정확하게 말을 잘했죠. 자, 소매제고법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제가 아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기업회계 기준에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영어하고 민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됐죠? 자, 여기 1번 문제는 이렇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2번 문제를 볼까요? 자, 2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의 2024년 12월 31일 결산 시 인식해야 될 유형자산 손상차손 계산함은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이 손상차손 문제는 보통 TAT 2급에서 다루는 문제이고, 뭐 가끔 출제가 돼요. 뭐 물론 TAT 1급에는 이렇게 자주 나오기도 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손상차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먼저 아셔야 되겠는데, 일단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12월 31일이 되면은요, 우리 회사에서는 거의 모든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모든 자산에 대해서 우발적으로 어떤 손상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장부가액보다 그 가액이 더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하락하지 않았는지를 갖다가 검토하게 됩니다. 보통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평상시 같으면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지난 얼마 전에 기계장치가 말썽이 생겼어요. 뭐 홍수가 났다든지 뭐 등등 화재가 났다든지 부딪혔다든지 여러 어떤 우발적인 이유로 인해서 기계장치의 값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하고 남아있는 장부가액보다 더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경우를 들 수도 있고, 또는 차량운반구 있잖아요. 차량운반구가 우리가 사용했던 데라면 감가상각하고 그 가격 그냥 장부가액 나온 대로 그렇게 예측하면 되는데, 얘가 사고가 났었어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감가상각하는 그 금액 비용보다도 지금 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이 될 때 거기에 대한 손상차손을 얼마만큼 더 떨어졌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갖다 우리는 손상차손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 손상차손은 이제 하나의 이해로 지금 여기서는 기계장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우리 모든 자산에 대해서 이런 손상차손이 예측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다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라는 그런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문제에서 기계장치의 예로 손상차선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2023년 1월 1일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를 1200만원에 취득했대요. 감가상각은 내용연수는 5년이고요.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본다고 합시다. 여기 주어진 대로. 자, 그러면 2023년 1월 1일 날 여기 지금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 1200만원에 샀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사용하게 되면 2022년 12월 31일 날은 여기 1200만원 나누기 5년 이렇게 하게 되면 1년치 감가상각비는 240만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 날 장부가액은 960만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2024년 12월 31일 날 1년이 또 지난 후에 또 120만원 합쳐지면은 우리가 누계로 하게 되니까 정액법으로는 240만원이어야 되겠지만 지금 2년차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 장부가액에서 우리 취득가액에서 2년치 그냥 제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거예요. 왜? 여기 장부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부가액은 이제 얼마짜리가 됐어요? 1200만원짜리가 2년 사용하고 났더니 720만원. 별탈이 없었다면 우리 장부가액은 이렇게 그냥 720만원짜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넘어가도 괜찮단 말이죠. 이게 장부가액이에요. 이렇게 넘어가면 될 텐데 얘 기계장치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순 공정가치,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 순 공정가치는요, 이 기계장치를 외부에다가 팔라고 내놨더니 이거 얼마나 받을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 기계장치를 갖다가 중고 뭐 등등 판매하는 데서 아 그거 300만원 정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순 공정가치라고 불러요. 고장난 거 고치고 다시 판매하려고 할 때 그 비용 빼고 나머지 공정가치를 우리는 순 공정가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문제가 생긴 애기 때문에 이 중고품을 갖다가 사는 그런 사업자 입장에서는 얘를 수리해서 그리고 팔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수리 비용 다 빼고 지금 우리한테 팔면 300만원 줄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 사용가치는 에이 이거 우리가 지금 돈 들여서 수리하고 그냥 계속 사용하지. 그리고 좀 더 사용하다가 팔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이 기계장치에 우리 회사에서 그냥 사용 계속 했을 때 값어치를 우리 내부적으로 400만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손상차손을 계산할 때는 공정가치와 주어진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공정가치하고 사용가치하고 어떤 게 더 커요? 사용가치가 더 크죠. 그래서 이하고 뭐하고 비교한다? 여기 우리 장부가액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720만원짜리여야 하는데 사용가치가 지금 400만원이니까 320만원만큼은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기계장치의 값이 더 떨어졌구나. 우리 회계에서는 보수주의를 갖다가 쓴다 그랬었죠. 보수주의. 그래서 우리 기업 회계에서는 이 보수주의를 갖다가 적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손실이 인식되면 바로 손실 처리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손상차손을 바로 회계 처리해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해요. 손상차손 기계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32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요.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손상차손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여서 간혹 가다가 여기 문제 회계 처리하는 것도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 기계장치가 장기간 오랫동안 안 썼다는 얘기네요. 여기서는 이렇게 안 쓰니까 제대로 동작되는 게 좀 매끄럽지가 않았겠죠. 손상 검사를 실시했더니 지금 매각 가능한 금액은 바로 매각한다면 300만 원. 이걸 순공정가치라고 부르고 그냥 대충 사용한다면 400만 원. 이걸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고 있어요. 참고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손상차손 금액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바로 320만 원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보통 급수불문하고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문제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그 대손상각비에 대한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네요.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매출채권 관련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2024년 결산 때 인식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요?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회계 배우실 때부터 FAT 1급, TAT 배우면서 아주 많이 다루었던 항목들인데 지금 이 TAT 1급에서는 여러분이 한 문제 과거 TAT 2급이나 FAT 1급 그런 데서는 한 문제로 따로따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이렇게 주르륵 이런 지식이 다 있어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시험 문제가 이렇게 혼합 형태로 복합 형태로 나온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FAT 1급이나 TAT 2급에서 그 과정들의 하나하나 나름대로의 지식들을 잘 습득해 놓지 않으면 이런 문제에서 맡길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TAT 2급까지는 자격증 땄다고 그냥 자격증 땄으니까 좋기는 하겠죠. 하지만 TAT 1급까지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그 과정을 충실하게 잘 학습을 하셔야지 TAT 1급에 도전했더라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주어진 자료를 제가 여기다 하나씩 총계적 원장에다가 반영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다 알고 계셔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2024년 매출채권 60만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은 3만원 그랬는데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 계정을 총계적 원장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문제는 총계적 원장을 가지고서 해결하는 것이 아주 정확하고 수월해요. 자, 그러면 기초채권이죠. 기초매출채권이니까 60만원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요.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이니까 대변에다가 기초 대손충당금을 갖다 놓은 거예요. 두 번째, 2024년 총 외상매출액이라면은 현금 매출은 다 외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매출채권 200만원이 증가했겠죠. 외상매출액은 매출채권에 해당되니까 여기다가 200만원 단기 발생액만큼 증가를 시킨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2024년 현금으로 회수한 매출채권, 이 매출채권 현금으로 회수했다면 대변으로 매출채권이 감소하겠죠. 얘는 자산계정인데 여기는 증가, 차변은 증가죠. 대변은 감소하겠죠. 이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얼마? 160만원. 그럼 대변에 매출채권이 회수된 금액을 써준 거죠. 자, 그 다음에 2024년 중에 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한 금액이라고 그랬었죠. 여기 대손 충당금이 지금 얼마 있었어요? 3만원 있었는데 대손 처리에 따르면 충당금이 2만원보다 더 많으니까 대손 충당금만 2만원 사용해서 이만큼 감소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매출 채권도 매출 채권도 못 받게 됐을 테니까 매출 채권도 2만 원만큼 감소를 시켜야겠죠. 그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지금 여기 우리가 대손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 2만 원 못 받았다고, 못 받는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먼저 사용하고 대변에다가는 매출 채권 줄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거를 갖다가 총계종합장에다가 전기한 거예요. 전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회계 원리 또 FAT 2급 이런 데서 배우셨잖아요. 대손 충당금 계정 찾아가서 차변에 2만 원 기록했죠. 그다음에 매출 채권 찾아가서 대변에 2만 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즉 전기한 거란 얘기죠. 어디에다가 대손 충당금 2만 원, 매출 채권은 여기다가 이렇게 전기해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매출 채권 중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9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매출 채권 중 회수가 가능한 이 금액이 바로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지 돼요. 장부가액이 얼마다? 90만 원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매출 채권에서요, 차변에 기초 채권과 단기 발생액을 더하면 26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의 감소한 금액 162만 원인데, 여기 260만 원하고 차변 대변 같게 하려면 기말 매출 채권은 얼마가 됐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98만 원이 기말 채권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보면 매출 채권은 98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알려준 금액, 회수 가능 금액이 바로 장부가액이에요. 매출 채권에서 대손 충당금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이 금액을 뺀 금액이 바로 여기 90만 원이라고 하는 장부가액이란 얘기죠. 그럼 대손 충당금은 얼마였겠어요? 8만 원이었겠죠. 기말 재무상태표에 대손 충당금은 이렇게 8만 원이 돼야 된다고 여기서 요 계산한 금액을 여기다가 이렇게 반영시켜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도 결정이 됐죠. 차변에 10만 원, 지금 3만 원은 있고 여기 7만 원 비죠. 그건 기말에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줘야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7만 원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럼 이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12월 30일 날 분계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요? 12월 31일 날 차변에 뭐라고 써요? 대손 상각비 7만 원, 대변에다가는요 대손 충당금 7만 원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문제에서 지금 12월 31일 결산 시점에 인식해야 될 대손 상각비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얼마를 인식하면 돼요? 차변에 대손 상각비 7만 원을 인식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 재무상태표 이 세 가지의 그 총계정 원장과 재무상태표의 이 계정의 의미를 의미에 대한 지식이 있으셔야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더란 얘기예요. 물론 분계는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이기도 하겠지만은요. 되셨죠? 그래서 한 문제에 정말 몇 가지가 복합되게 연결되어 있는 걸 설명한 문제로 있는지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급수별로 또는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지식을 보완하도록 모자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답은 7만 원이 되겠네요. 1번이 되는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는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사체에 관련된 문제네요. 보통 사체 문제도 여기 우리 공인회계사회 문제에서는 난이도가 지금 TET 1급에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는데, 그 우리 세무사회 시험에서는 보통 세무 2급에서 이 정도 난이도의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난이도가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자, 사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사체에 대한 지식, 엑기스만 여기 정리를 좀 이렇게 해놨는데, 문제만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체에 대한 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만 정리를 제가 꼭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회사에서 사채를 발행했대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액면 금액은 2만원짜리래요. 사채를 발행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자금, 운용자금을 갖다 조달하기 위해서 사채를 액면 200만원짜리를 발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만기는 3년이라고 하니까 이 액면 금액만큼은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대변에다가 사채에서 200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두 번째, 유효이자율, 액면이자율 있는데,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당연한 말로 말이 되면 우리가 돈 빌려 쓴 거니까 이자를 매년 말 지급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이자율이 액면에 얼마라고 약속을 했냐면 5%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액면 금액에 여기 액면 이자율 5% 하게 되면 매년 10만원씩은 우리가 이 이자로 지급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사치에서 지금 어려워하는 게 사실 되게 이렇게 어려울 게 없는 개정인데 처음 보는 용어이기 때문에 유효이자율이라는 용어가 되게 낯설고, 그래서 사채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게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죠. 자, 여러분이 여기서 또 하나 물어보는 게, 사채에서는 기본적으로 FAT 1급에서 TAT 2급에서도 많이 물어봤던 요 상황만 자료만 보고서는 얘가 할인 발행인지 할증 발행인지 그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문제에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처럼 금액으로 따지면 사채 액면가액은 200만 원인데 지금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면서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은 금액은 190만 원이다. 금액으로 비교하면 200만 원짜리를 지금 190만 원에 발행했으니 할인 발행이라고 금방 알아들으실 수 있겠지만, 금액으로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 이자율로 나오게 되면 얘가 문제 보기 1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가 할인 발행인지 할증 발행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도 아주 간단하게 간단한 걸 말씀을 드려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액면 이자율이 유효이자보다 낮으면 할인 발행이에요. 액면 이자율이 유효이자율보다 높으면 할증 발행이에요. 액면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을 비교하고, 보통 TAT 2급까지에서는 유효 이자율이라는 용어가 어려워서 시장 이자율이라고 많이들 부르기도 해요. 시장 이자율. 그래서 액면 이자율 갖고 기억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단 말이죠. 다시 얘기해요.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으면 할인 발행,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또는 유효 이자율보다 높으면 할증 발행,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유효 이자율이라는 용어 설명해 드릴게요. 유효 이자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회계에서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감가상각비하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감가상각비.
자, 우리가 유형자산을 갖다가 기계장치를 아까 나온 것처럼 샀다고 가정을 해요. 기계장치를 사가지고 걔를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사가지고 얘를 5년 동안 사용할 거예요. 그럼 얘는 어차피 사용할 거니까 우리가 처음 취득한 금액보다 사용하면 그 값어치가 점점 더 떨어지겠죠. 그걸 우리 값어치가 떨어지는 걸 감가라고 불렀어요. 그죠? 정액법으로 잔존가액 없다 그러면 매년 100만 원씩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유형자산은 500만 원짜리인데 얘가 1년 사용하면 비용으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100만 원씩 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얘를 5년 동안 매년 100만 원씩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즉 유형자산은 사용하는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비용을 500만 원 다 샀다고 500만 원을 이 유형자산을 갖다가 취득한 해에 비용으로 다 처리해 버리게 되면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겠죠. 근데 얘는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배분해서 비용을 100만 원씩 처리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을 기간 5년, 내용 연수 사용 기간 동안에 비용을 배분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감가상각비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얘는 우리가 지금 사채를 발행했죠. 사채를 발행했는데 여기서 예를 보시게 되면 사채에 우리가 3년 후에 갚아야 될 것은 200만 원이에요. 근데 얘를 할인 발행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통장에 받은 금액은 19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갚아야 될 돈하고 지금 우리가 받은 돈하고 사이에 이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이 차이 나는 금액을 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매년 얘를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3년 동안에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말이죠. 뭐처럼? 감가상각비처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유효이자율이라고 얘기하면은 금융자산을 상각 처리하는 용어다. 감가상각비 우리 계산할 때 정액법,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있었죠. 감가상각하는 방법, 정액법, 그다음에 정률법, 그다음에 연수합계법, 그 다음에 생산량비례법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얘가 감가상각하는 방법인 것처럼 금융자산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바로 유효이자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시면 조금 이해가 더 쉬워지시겠죠.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그 말뜻처럼 지금 우리가 사채를 발행했을 때 금액은 제가 그냥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 날 사채는 200만 원, 보통 예금 우리가 190만 원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 차이 나는 이 금액 얘를 갖다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사채 할인 발행 처금이라고 불러요. 말뜻은 사채를 할인 발행했다는 뜻이에요. 사채를 할인 발행했더니 액면 금액과 우리가 받은 돈이 10만 원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그래서 얘를 회계 계정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마 TAT 2급이나 FAT 1급, TAT 2급에서 주로 이런 문제를 많이 냈었을 텐데 이렇게 여기까지 문제를 냈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TAT 1급까지 와서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요거 회계 처리는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요. 난이도가 어렵다고 하는 시험 문제는 그 1년 차가 됐을 때
1년 지났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주어진 유효이자율 있잖아요. 유효이자율은 첫 번째 회계 처리 이렇게 한 거 바로 위에다가 유효이자율을 써주시고요. 메모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채, 우리가 액면 발행했던 그 사채 금액 위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이렇게 써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31일 날은 이 유효 이자율과 우리가 지금 돈으로 받았던 사채를 발행하고 받았던 이 금액을 우리 뭐라고도 부르느냐면 사채에서는 발행가액이라고 불러요. 발행가액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요. 장부가액이란 말도 사용해요. 이 용어도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죠. 어디에서는? 사채에서는. 그래서 발행가액 또는 장부가액 여기에다가 유효이자를 그냥 곱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1년 지났을 때 우리 회사에서 이자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금액이 바로 계산이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1년 후 이자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한 다음에 유효이자를 여기다 써놓고 곱하기만 하면 돼요. 이자 비용. 그리고 여기는 액면 이자율 사채 200만 원짜리 발행하면서 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년 5%씩 이자 주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가 아니라 얘는 매년 똑같은 금액을 우리가 지급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예금에서는 200만 원에 대한 액면 이자율 5%이 금액을 지급해야 된단 말이죠. 10만 원 나가겠죠. 그리고 여기 이자 비용과 보통 예금의 차이 얼마죠? 14,000원 차이 나죠. 11만 4천원에서 보통 예금 10만 원을 빼게 되면 그 차이 나는 14,000원을 갖다가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라고 불러요. 계정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대변 계정이라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처음 우리가 사채를 발행했을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만 원 차이 났던 거 있잖아요. 요거는 3년에 걸쳐서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매년 상각을 해주는 거예요. 감가상각비처럼. 그래서 그 상각을 갖다 줄여주는 금액만큼씩 이자 비용으로 상각을 해준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첫 번째 이자 비용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여기 첫 번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자 비용과 보통 예금 이 금액의 차이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년차가 되면 또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자, 이번에는 2025년 2년차가 되면은요 2년차가 되면 지금 아까 제가 이 보통예금 이를 발행가액 또는 장부가액이라고 불렀죠. 그죠? 장부가액 또는 여기 처음 발행했을 때 이 금액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요 상각액 1년차 지났을 때 요거 상각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있죠? 14,000원 이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게 장부가액이 돼요. 여기다 쓰면은 190만원 여기다가 1년 지나서 여기 상각액 된 것만큼 14,000원 이렇게 한 금액인 전 6%를 곱해야 될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191만 4천원 이렇게 되겠죠. 이 장부가액에다가 또 6% 곱하면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자 비용. 그리고 보통 예금은 매년 똑같이 액면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자 비용과 보통 예금 이 금액의 차이가 14,840원이죠. 얘가 또 두 번째 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장부가액에다가 이 유효 이자를 곱해주기만 하면 회계 처리도 무척 단순하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이고요. 여러분의 시험 문제는 보편적으로 첫 번째 거 예를 많이 물어봐요. 이자 비용 얼마냐고. 또는 첫 번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얼마냐고 이것만 물어보는데
제가 지금 2년차까지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이론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만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요것이 2년차만 보게 되면은 이자 비용 있잖아요. 이자라는 건 우리가 1년이 지나면 이자를 갖다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자 비용 1년차하고 이자 비용 2년차하고 금액이 어때요? 1년차보다 2년차가 더 많아지죠. 이자 비용이. 왜? 장부 금액이 커지니까 이자 비용도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처음 해에는 14,000원이었는데 두 번째는 14,840원 더 커지고 있죠. 지금 요것도. 그죠? 자, 요 내용이 여러분 사채에서 그렇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이론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걸 갖다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보세요. 우리가 사채를 갖다가 액면 발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대부분 사채는 3년이 만기예요. 3년짜리로 발행하게 되는데 얘가 지금 3년 후에 사채 이 금액하고 딱 일치를 해야지 돼요. 그런데 액면가액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 3년 후에 액면가액하고 똑같으니까 조정할 게 없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할인 발행을 하게 되면 3년 후에 갚아야 될 우리 사채 금액은 여기 200만 원처럼 10만 원, 여기서는 이제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10만 원짜리 사채를 발행했고 우리가 할인 발행해서 9만 5천 원 받았다고 하면은 이 9만 5천 원 10만 원보다 적잖아요. 그래서 3년이 지나가면서 3년이 지날 때까지 이 장부가액은 사채하고 같은 금액이 되기 위해서 장부가액이 매년 이렇게 증가해서 여기하고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채와 장부가액이 똑같은 금액이 돼서 상환할 때 대체하면서 없애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할인 발행을 하게 되면 매년 장부가액은 어떻게 된다? 장부가액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3년 차가 되면 사채하고 같은 금액이 돼야지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할증 발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할증 발행 같은 경우에는 액면가액보다 사채 우리가 발행한 것보다 금액이 더 크게 발행한 걸 우리가 할증 발행이라고 하니까 매년 장부가액은 어떻게 된다? 반대로 얘는 장부가액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 금액하고 똑같아져야 되니까. 이게 이론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그래서 할인 발행했을 때 3년 후에 사채 금액과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장부가액은 매년 증가한다. 할증 발행일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매년 감소한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거기다가 장부가액에다가 우리가 유효이자를 곱하기 때문에 할인 발행인 경우 장부가액이 매년 증가하니까 이자 비용도 매년 증가하겠죠. 이자 비용 보세요. 매년 증가하죠. 지금 3년차까지는 제가 안 했는데 매년 증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와 관련된 이론 문제는 이 표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아주 쉽게 맞추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장부가액이 매년 증가해야 되는 걸 알고 있다면 여기에다가 6% 똑같은 비율을 곱하게 되면 걔가 이자 비용이니까 이자 비용도 장부가액하고 똑같이 매년 증가한다. 이런 이론 문제를 여러분이 그림으로 머릿속에 떠올리면은 말로 물어보는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증 발행인 경우는 매년 장부가액이 감소하니까 이자 비용도 매년 감소하겠죠. 이건 안 풀어봐도 똑같이 반대되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여기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든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 차금은요 우선 여기 할인 발행인 경우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여기 금액이 매년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있죠. 여기 제가 선 하나 더 그어놓고 여기 요 폭을 보면 폭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제가 설명하는 거고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폭도
매년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사채 할증 발행 차금도 얘네는 모두 증가해요. 매년 지나갈 1년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요거를 제일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서는 정리 좀 마지막 할게요. 사채를 할인 발행하게 되면 매년 장부 금액과 이자 비용은 증가하고, 할증 발행일 경우는 매년 장부 금액과 이자 비용이 감소한다. 그러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든 얘는 매년 증가만 한다. 그래서 요 그림을 또 표로 이렇게 해 드린 거예요. 할인 발행일 경우 장부가액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한다 그랬죠. 지금 요거 설명한 거예요. 할증 발행인 경우에는 장부가액 이자 비용 매년 감소한다 그랬죠.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매년 어떻게 된다? 매년 증가한다. 이렇게도 정리를 해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런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꼭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채와 관련돼서 아주 많이 출제되는, 또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한다고 하는 그 파트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해 드려 보았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다시 돌려보면서 한 번씩 분개해 보셔도 괜찮을 거고요. TAT 2급 뭐 1급에서도 설명을 자세히 해놓긴 했는데, 제가 해놓은 동영상 수업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조금 더 여유있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문제는 풀어볼게요. 아까 여기서 옳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는데요. 사채 할인 발행되었다. 사채 할인 발행된 거는 알았고요. 이번에 2024년 손익계산서상의 이자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비용보다 크다. 이자 비용이 있잖아요. 이거 12월 31일 날 지금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자 비용은 얼마예요? 11,400원이었었죠.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는 얼마예요? 요거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보다 현금으로 지급한 게 더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면 얘는 옳지 않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024년도 말 사채 장부 금액은 발행 당시보다 크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12월 31일 날 당시에 장부가액은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삼각한 금액을 더해줘야 되니까 장부 금액은 처음에 190만 원이었던 얘보다 14,000원, 얘만큼 더 커져서 191만 4천원 더 금액이 커졌죠. 바로 요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더 커졌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은 2024년보다 2025년이 작다. 이자 비용은 매년 어떻게 됐어요? 더 커진다 그랬죠. 작은 게 아니라 큰 거예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요거 보기에 하나하나 해당하는 걸 다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그 사채 발행 때부터, 그 다음에 1년차, 2년차 이자 비용 계산하는 거,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내용들 이론상에서 증가 감소하는 거 다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이게 TAT 1급이에요. TAT 2급 정도에서는 요게 일부만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TAT 1급에서는 사채에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해당되는 내용들을 지식이 깔려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시험 문제를 내더란 얘기죠. 되셨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인정을 못 받는 것이 보편적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이 먼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무형자산을 물어봤는데, 우리는 보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합쳐서 고정자산이라는 용어로 사용해요. 유형자산이 됐던 무형자산이 됐던 이 자산은 우리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기 때문에 얘는 취득하고, 그래서 취득 과정에서 여러분이 유형자산이 됐던 무형자산이 됐던 취득 과정에서 기기장치를 취득하건, 그다음에 뭐 상표권을 취득하건, 그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이 바로 취득 원가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 다들 배우셨을 거란 말이죠. 지금 여기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형자산, 특히 무형자산에 대해서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 즉 무형자산에 포함되어야 되는 건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무형자산은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또 돈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돈이 사용돼요. 그래서 이 고정자산은 사용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취득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사용 과정이에요. 거기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또는 감가상각비예요. 그래서 관련된 고정자산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은 사용 과정에선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거고요. 자, 사용이 다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처분해야 되죠. 그래서 처분 과정에서 이슈가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가 우리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 처분 손익이 계산되는 이슈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더란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이 첫 번째 해당하는 것인데, 자, 1번 보기 볼게요. 무형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이라고 그랬죠. 자, 무형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비효율적으로 인한 손실이라고 한다면, 얘는 성과는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사용하다가 어떤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비효율로 발생했다면 영업과는 관련이 없는 발생이다. 얘는 원가의 무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항목이지, 무형자산에다가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비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율로 된 거니까요. 두 번째, 무형자산의 창출에, 무형자산이 만들어지는데 창출하는데 특허권 같은 거죠. 창출에 직접 종사한 직원의 급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무형자산 특허권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특허권을 등등하기 위해서 직접 종사한 직원의 급여를 준 것들은 당연히 부대 비용에 해당되겠죠. 이 무형자산 지금 창출이라고 했지, 그죠? 이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즉, 이 단계를 구분해 보세요. 이 무형자산의 창출이라는 건 취득 과정이겠어요, 사용 과정이겠어요, 처분 과정이겠어요.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얘는 무형자산에다가 포함시킨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겠다고요? 아니, 우리나라 게임 잘 만들죠. 우리 게임 리니지라든지 뭐 이런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프로그래머들도 있을 거고, 스토리 작가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픽 작가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게임 나오지 않았어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즉 그런 무형 자산을 창출하기 위해서 계속 그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뭐 스토리 작가 등등 월급이 매년 발생하지 않겠어요? 매달? 그거는 다 그 게임이라고 하는 그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다 뭐라고 구분한다? 걔네들은 당연히 무형자산에 포함시키는 부대비용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취득과 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무형자산 창출 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형자산 취득 과정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창출 후. 그죠? 그럼 요기 과정이 되겠죠. 이 과정에서 이를 운영하는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을 한다면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단기에 발생한 해에 뭘로 처리해야 되겠어요? 얘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항목이 되는 것이죠. 무형자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는 무형자산 창출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판관비, 일반 경비, 무형자산 창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창출에 관련된 게 아니라 얘도 여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판관비, 기타 일반 경비 지출은 여기에서 관련되거나 처분 과정에서 발생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대부분은 이걸 우리는 판관비라고 부르겠죠. 여기 지금 의미는 판관비를 의미하는 것인데, 판관비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얘를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지 이런 용어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해당되는 것을 잘 해석해서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저도 지금 여기 76회로 TAT 1급 오래간만에 지금 이렇게 문제풀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TAT 1급은 여러 가지 여러분이 여지껏 공부하시면서 학습하셨던 내용들이 차근차근 잘 다져져야지, 여러 가지 복합된 것들을 한꺼번에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 지식들이 하나로 모여져야지만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보편적인 문제 형태라고 알고 계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신 것들은 보완해서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재무회계 문제는 TAT 1급에서 5번까지고요. 6번부터 10번까지는 세무회계, 즉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이 세 가지 세법 문제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